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기말 미술 파트 1 아르누보와 나비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유파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당시 서양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이란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기에 고대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한번 간략히 훑어보겠습니다. 철기 시대인 기원전 5세기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 이후 기원전 6세기경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주장하던 최초의 자연과학자 탈레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어스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천동설까지 고대 그리스 철학은 무려 1000년 이상 지속된 서양 정신 문명의 기초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슬람이 유럽을 정복하고 신 중심의 중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중세 시대 때는 앞선 시대에 진보적인 철학, 과학이 빛을 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가 지나고 잊혀졌던 혹은 사장되었던 고대 문헌들이 하나둘씩 발견되며 또다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고전 시대의 진보적인 철학, 과학, 문학이 다시 부활됩니다. 그리고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경이 되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갈릴레이가 고성능의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지동설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후 관측 덕후 티코 브라헤에 의해 관찰된 초신성, 해성으로 인해 기존의 관념인 하늘, 즉 천체는 불변한다는 관념이 뒤집히는 자료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티코의 제자 수학 덕후 케플러에 의해 스승의 관측이 수학적으로 맞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지동설보단 천동설이 과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케플러의 수학적 결과를 토대로 뉴턴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설명해냅니다. 즉 중력과 만유인력을 통해 하늘과 땅을 설명한 것이죠. 이 일은 당시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뉴턴이 한 일은 그때까지 서양 사람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던 그들의 중요한 믿음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세계, 즉 천상계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뉴턴이 깬 것입니다. 뉴턴으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천상이나 지상 모두 중력과 만유인력이라는 자연법칙에 의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쯤에서 철학에선 데카르트가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이전엔 신이 모든 것의 우위였는데 데카르트는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인간 이성을 앞에 두고 이로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죠. 이 때문에 데카르트를 신 중심의 중세를 끝내고 인간 중심의 근대를 시작한 철학자로 봅니다. 사실 뉴턴의 책 제목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데카르트의 이런 이론으로 나온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대는 인간 이성 중심의 사회인데요. 당시 사회의 흐름은 계몽주의였습니다. 즉 인간 이성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교육을 통해 인간 이성을 갈고 닦으려 한 것이죠. 이쯤 서양 철학은 인간의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영국의 경험론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대륙의 합리론이 설전을 벌이다 칸트에 의해 합쳐집니다. 이후 피테, 쉘링, 헤겔에 이르러 이성 중심의 철학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정말 간단히 후려쳐서 인간의 역사, 조금 더 정확하게는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점점 인간 이성을 견고히 하며 이 이성을 이용해 세상을 파악하고 인간에게 편한 대로 세상을 정확히는 자연을 바꿔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니체의 비판 철학 등을 통해 다시 서구 사회는 변화를 겪습니다. 즉 찰스 다윈을 통해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더 잘나지 않았음을, 프로이트를 통해 인간의 이성이 사실은 거대한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음을, 니체를 통해
인간이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은 신을 덜덜 떨며 무서워하면서 노예와 같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대 후반부에 들어서면 대표적으로 이 세 명에 의해 근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인간 이성이 무참히 부서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서양사회 전반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생각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19세기 말 미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미술사조 전반에 퍼져 있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엔 신을 믿었다가 점차 신 대신 인간 이성을 믿게 되었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차 대전을 거치며 신처럼 믿던 이성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17에서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을 위시한 시민혁명이 있었고 19세기 말에는 제국주의도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차 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던 때 19세기 후반이 되면 예술가들 역시 인간 이성에 대해 의심을 하며 예술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실 원근법을 바탕으로 한 고전주의 그림도 빛과 색에 대한 화가의 인상을 표현한 인상주의도 사실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방법만 달랐을 뿐 목적은 같았던 거죠. 사실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도 생각해보면 캔버스라는 천에 있는 물감 덩어리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 모네의 아름다운 수련도 결국은 천에 있는 물감 덩어리를 인간이, 정확히는 인간 이성이 수련이라고 인식한 허상이죠. 19세기 말 화가들은 이런 사실에서 불안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즉 고전주의처럼 그려도 사실이 아니고 인상주의처럼 그려도 사실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화가들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미술은 보다 정확한 사실적인 재현을 위한 그림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한 해답으로 19세기 말 화가 중 한 무리는 어차피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없다면 그냥 보기 좋게 아름답게 그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그릴 수 없으니 인간의 내면, 상상, 무의식, 감정을 반영하는 그림을 추구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등장했지만 보기 좋게 이쁘게 그리자 혹은 상상을 그리자 주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재현의 목적도 아니고 귀족이나 정치가를 위한 그림도 아닌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예술을 위한 예술 혹은 신미주의 미술운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유파, 아르누보는 전자, 이쁘게 그리자에 속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살펴보실 작가는 라파엘 전파와 아트앤크라프트 미술운동에 속하는 작가들로 아르누보 유파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기에 선행 작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라파엘 전파의 에드워드 번 존스의 그림입니다. 에드워드 번 존스는 라파엘 전파의 특징 중 하나인 장식성을 발전시켜 장식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복습겸해서 라파엘 전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징성, 신비성, 장식성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뭔가 중세풍이 느껴지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라파엘 전파 작가들의 그림에서 중세 느낌이 드는 것은 이들 작가들이 진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르네상스 미술을 배척하고 그 이전에 중세 미술에서 회화의 순수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들은 기교를 덜 부린 중세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의 중세적 느낌이 많이 납니다. 다시 말해 라파엘 전파 작품에서 중세풍이 느껴지는 것은 이들 작가들이 회화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 시도한 방법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음은 아트앤크라프트 미술운동의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르누보는 미술공예운동, 즉 아트앤크라프트 미술운동을 이끈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에게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가 추구한 예술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좋은 재료로
예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로트렉은 포스터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아르누보 특유의 장식적 요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르누보란 국제적 양식으로 이 양식의 이름은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풍의 그림을 독일에선 유겐트 스틸, 영국에선 모던 스타일, 프랑스에선 스틸 가마르, 이탈리아에선 스틸레 플로레알레 혹은 스틸레 리베르티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아르누보의 대표 작가이자 마지막 작가로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무하는 포스터 장르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그는 체코 출신 화가로 비엔나와 뮌헨에서 미술을 배운 후 1888년부터 파리에서 책과 사파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1894년 그리게 된 포스터 덕입니다. 이때 그린 포스터의 모델이 당시 매우 유명했던 배우 사라 베르나르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유명한 모델이 만나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가 당대 유명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하의 작품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포스터들은 르네상스 극장에 붙여진 것으로 좀 전 말씀드린 유명 여배우 사라 베르나르를 알리기 위해 알폰스 무하가 그렸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르누보를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건축인데요. 건축까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간략히 대표적인 건축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에펠탑을 만든 귀스타프 레펠, 벨기에 건축가 비토르 오르타, 마지막으로 아르누보의 거장이자 건축계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로 추앙받는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세기 말 폴 고갱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작가들의 그룹인 나비파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나비란 히브리어로 선구자, 예언자란 의미로 프랑스의 줄리엥 아카데미에 다니던 폴 세르지에를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인상주의 이후 작가 중 한 명인 고갱이 한 말, 화가가 대상을 보고 느낀 대로 순수한 색을 칠해야 한다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색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탐구하고 대담하면서도 단순한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혹자는 인상주의 이후 작가에 이 나비파 작가들을 넣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인상주의 이후 다음 세기에 회화 방향을 자신들이 만들어간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피에르 보나르입니다. 잠시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나르는 특정 대상을 끊임없이 그린 화가인데요. 그 대상은 바로 그의 부인 마르테입니다. 부인 마르테의 그림은 드로잉을 제외하고도 오로지 유화만으로 400여 점에 달합니다. 그가 그린 자신의 부인은 매우 사랑스럽고 역동적인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애달픈 모습을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지 않고 간략한 스케치만을 한 후 빛에 대한 인상과 색상에 대한 메모를 적고 작업실에 와서 그렸습니다. 즉, 기억에 의존해 자신에게 영감을 준 그 순간을 혼자 사색하며 그리기를 선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진정한 주제는 묘사된 대상에 대한 자신의 명상과 마음속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두아르 비아르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옷을 만드는 어머니와 한평생 살았던 비아르의 삶이 잘 드러납니다. 다양한 옷의 소재와 색상 패턴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그림 안의 색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비아르는 매우 밝고 동화적인 색채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동시대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호크니의 동생은 자신의 형이 비아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나비파의 마지막 작가이자 오늘의 마지막 작가인 스위스의 화가 펠릭스 발로통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비파이지만 보나르와 비아르 그리고 펠릭스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느낌이 나네요. 펠릭스의 그림에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 그림 속 인물들은 무엇을 하는 중일까? 그림 속 남자와 여자는 무슨 사이일까? 둘은 무슨 말을 주고받을까? 하는 상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9세기 말 미술 아르누보와 나비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나머지 19세기 말 미술 파트 2 상징주의와 빈 분리파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